네,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상자에 의한 분류까지 첫 번째는 봤고요.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장소에 의한 분류를 한번 볼 텐데요. 장소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받냐 또는 직장 외에서 받냐 요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직장 내에서 받는 훈련 자체를 우리가 OJT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OJT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부하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직장 내에서 해야 될 그 교육들 자체를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육 훈련 자체가 효과적인 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 OJT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훈련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 훈련 자체가 다른 외부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이고 또 우리 이제 병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내에서 또는 이런 이제 사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부의 이제 강사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초청을 해서 오는 그 강사님들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강사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시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원내에서 또는 사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 자체가 부하 직원을 사실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장소가 특별하게 제공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 꼽자면 이제 상사 자체가 직장 상사가 사실상 우리 그 부하 직원보다는 학력이 좀 딸리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자체가 아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직장 상사 자체가 교육을 부하 직원을 시킬 때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 내용 자체가 훌륭하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훌륭한 상사는 반드시 훌륭한 교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방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내에서 하는 그 장소 자체가 사내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강사하고 오거나 별도로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연수원 가가지고 교육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시간에 만약에 교육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무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을 하게 됐을 때는 업무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된 내용과 동일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다수의 근로자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훈련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OJT, 직장 내에서 훈련하는 교육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에 의한 분류 중에서 직장 내 훈련을 알아봤고요. 직장 외 훈련입니다. OJ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원내에서 하지 않고 사내에서 하지 않고 연수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빌려서 세미나 장소에서 따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직무 외 훈련,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교육 훈련하는 것을 우리 직무 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직무 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보시자면 교육 훈련 내용을 통일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우리가 일을 하는 동안에 교육을 받지 않고 연수원이나 다른 세미나 장소에 가서 받는다는 것은 직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직무 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직무에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근무 시간이 감소해서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부담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무할 때 사실상 우리 이제 근무 시간에 그 외에 퇴근하고 하라고 하면 굉장히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가 교육을 받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근무 시간에 어떤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세요 하면 근무 장소에서 어차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외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을 이제 빼주면 근무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그 업무 자체는 내 업무예요. 그래서 내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을 갔다 와서 다시 하라고 하면 굉장히 그 훈련 자체를 받기를 꺼려 하겠죠. 그래서 근무 부담에 가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죠. 당연히 외부의 장소를 빌리거나 또 외부의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하려면 당연히 금전적인 비용 자체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 금전적인 그 경제적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일관 분류는 직무 내 훈련과 직무 외 훈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방법에 의한 분류는 교육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강의식 방법이죠. 전문가가 다수의 피교육자들에게 지식을 이렇게 강의하듯이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강의식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 방법 자체는 우리가 일방적이고 획일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토론을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방적인, 그 다음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강의 방식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식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참여적 방법. 이 참여적 방법은 이제 직접 강의하는 강사나 또는 참여를 하는 여러분들이나 또는 강의를 듣는 교육을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 자체가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례 연구나 그다음에 역할 연구법. 내가 서로 역할을 맡아서 그 병원에서 내가 환자 역할을 해보고 내가 의사 역할을 해봐서 그런 역할 연구법을 해서 참여적 방법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이 이 참여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게임, 인바스켓 훈련, 청년사회제도, 컴퓨터 지원제도, 직업능력 습득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참여적 방법으로서 우리 참여적 우리 교육 훈련의 방법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멘토링인데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이 많은 선임자 자체가 후임자를 끌어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멘티 멘토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도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는 그 선배 자체가 밑에 지식이 없는 후배 자체를 교육 훈련 시켜주는 멘티 멘토가 돼서 이런 멘토링 훈련을 또 하는 방법이 방법에 의한 분류 중에 교육 훈련 방법으로 또 채택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닝이라 해서 인터넷 포털이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요즘 온라인 교육 많이 하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받는데 참여해서 수업을 받는 것보다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나 그다음에 밴드나 아니면 사이버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방식 자체가 이러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받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병원 내, 우리 원내에 가장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을 채택해서 교육을 또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 내용과 기법에 대한 연계성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교육 내용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교육 방법이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능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기능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기술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안 해보고는 못하기 때문에 실습을 하는 실습식 방식을 택해야 되고요. 태도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환자가 또는 보호자가, 내가 의사 선생님이고 내가 병원 직원인데 그 환자나 보호자가 왔을 때 그 환자나 보호자의 역할을 내가 대신 해보면서 그 역할을 바꿔서 해서 그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또는 그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참여식 방법, 우리가 직접 해보고 참여식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환자가 내가 돼보고 내가 그 환자의 마음이나 이런 이제 그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교육 같은 경우는 머리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경우 교육은 우리가 이제 강의식, 획일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들, 내가 뭐 상사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들, 이제 이런 교육들 자체가 강의식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과 기법의 연계는 우리가 무엇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공의 교육 수련제도인데요. 이 전공의 교육 수련제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 교육 수련 제도에 대해서는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대한 조직 인사 관리를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서 병원의 조직 인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간호사나 또는 물리치료사나 뭐 임상병사나 원무과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만 그 인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 수련제도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이라는 이제 그런 그 정의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는 인턴 선생님들이나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교육 수련 교육 과정 자체의 중요성은 우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의학교육에서 우리가 전문적인 과정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전부 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전문의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안 받고 그냥 바로 의대만 졸업하고 개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의 90% 이상이 전문의에 감독하에서 이런 전문 지식과 임상 기술을 익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전문의를 교육하는 따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6년 동안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전문 지식과 임상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우리가 전공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전공의 교육 수련 제도는 주로 이제 전문 과목 26개 과목에 자기가 초이스하는,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에 전공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수련 기간은 보통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에서 4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지정이나 정원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공의를 키울 수 있는 병원을 반드시 이제 전공의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키울 수 있는 의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진 진료 과목들 이런 이제 수들도 반드시 이렇게 갖춰줘야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신청해서 전공의를 우리 수련하겠다, 전공의를 키워내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약 240여 개의 전공의 수련병원이 있는데요. 우리 광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전대병원이나 조대병원, 각각의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공의 수련을 시킬 수 있는 병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 수련 제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과 수련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하죠. 그래서 교육에 일단은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공의 선생님들 보시면 전공의 선생님들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수련을 시키는 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나 조금 덜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전문 과목별로 전공의 지원 자체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공의 자체들 중에서도 외과가 또는 이제 가기 싫어하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과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다 전부 다 힘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수술을 하거나 어려운 수술하거나 또는 응급 환자를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진료 과목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뭐 성형외과나 내과나 이런 이제 전문 선생님들 쪽으로 이렇게 많이 편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공의 자체가 지원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고 넘쳐나는 곳은 굉장히 많이 넘쳐나게 되어 있죠. 교육 수련 자체가 단과 전문의 양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수련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고 병원의 규모별로 교육 과정에 서로 다른 점이 또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육 훈련으로 인해서 환자 치료를 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국의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따르는 거는 이 일본에 있는 의학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좀 많이 따르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반 의사 선생님들 그냥 면허증을 따시기 위해서는 6년간의 교육이 필요하시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6년간의 의학교육 그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 국가시험을 보고
의사 면허가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 아래서 있었죠. 그래서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의학제도나 이런 의료적인 제도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외국의 의학교육 자체의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훈련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졌냐, 잘 이루어지지 않았냐에 대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교육훈련의 평가 자체는 우리가 차후에 교육훈련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평가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 자료에 대한 해석과 결론의 도출, 목표와 결론의 비교, 결과값의 기록, 그 다음 마지막 보고를 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정은 이렇게 자료 수집부터 보고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원의 교육훈련은 과연 이 교육훈련이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타당했는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훈련을 하게 됐을 때는 일단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그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지식이 얻어졌고, 또 그 교육훈련을 통해서 내 행동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크가 다 된다 하면 마무리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결국은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속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육훈련이 얼마만큼 타당했는지, 그 다음에 성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내용은 얼마만큼 타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진정으로 교육훈련이 잘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훈련의 평가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커트패트릭이라는 학자 자체가 이런 그 고전적 평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평가 모델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지표를 삼아라 라고 했던 것들은 이 네 가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하는 평가 모델 중에 첫 번째가 반응 수준입니다. 그래서 피교육자의 주관적 반응의 조사를 이제 해서 참여자에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 교육을 병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산업안전 교육을 받았던 참석자들한테 너 이 교육 필요했어? 너 교육 받았으면 얼마나 알고 있어? 너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직접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응을 그 참여자들한테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수준 자체는 첫 번째 평가를 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참여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그 반응을 알아보는 반응 수준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학습 수준입니다. 프로그램의 기술이나 지식, 태도가 우리 피교육자에게서 이해되고 습득되는 정도를 직접 이렇게 수치상으로 측정해보는 그 수준 자체가 우리 학습 수준이죠. 그래서 이 학습 수준 같은 경우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행위 수준입니다. 행위 수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직무 성과에 대해서 측정해서 학습에 대한 전이가 목표대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만큼 학습 수준 자체가 또는 교육 훈련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또는 그 생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이 행위 수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어요. 물건 내릴 때 반드시 사다리를 타고 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다리를 타지 않고 어때요? 그냥 이렇게 꽃발을 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그냥 상자 같은 거 조그마한 걸 딛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이가 잘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교육훈련 자체는 잘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교육훈련을 했는데 내가 짐을 내릴 때 이럴 때도 반드시 사다리를 사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내리는 그런 것들을 교육받아서 행해지고 있어요. 전이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직무 성과에 측정해서 학습 전이가 목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수준 자체를 우리가 행위 수준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 수준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의 목적, 교육훈련 자체는 일단은 그 교육훈련을 하는 이유 자체 또는 조직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하는 목적 자체가 맞아야 된다 했는데, 그 조직의 목적과 교육훈련의 결과와의 관련성을 포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훈련 자체가 과연 조직에 이득을 줬는지 안 줬는지 요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수준 자체는 우리가 이제 결과와의 관련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자, 교육훈련 행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참가자 개인의 특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적인 성격의 유형,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학습의 동기, 전위 동기, 학습의 능력, 전위 노력, 통제 위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직무에 대한 경력, 직무 태도, 수행 기대, 성과 기대, 전위를 위한 개인적인 역량, 학습자의 준비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훈련 행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에 대한 참가자의 개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제 그 특성들 자체를 잘 파악해서 교육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학습자의 준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만큼 강의를 준비했냐, 얼마만큼 참여를 시켰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자에 대한 준비도 자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훈련 행위의 수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교육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훈련 행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냐, 강사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강사가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능력과 그다음에 교육적인 내용이 얼마만큼 훌륭하냐. 내가 산업안전 교육을 하는데 산업안전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희롱에 대해서 잘 아는 강사예요. 또는 성희롱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대부분이 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조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강사는 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강사가 아니고 강사에 대한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사는 교육 프로그램 특성 자체를 잘 살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위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학습 원리를 적용해서 절차 등을 잘 따져서 교육훈련 행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조직의 특성인데요. 조직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직장 상사들보다는 부하 직원들이 교육훈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상사가 일을 하는 시간이나 또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부하 직원이 가서 교육훈련을 받지, 상사가 계속 눈치 주고 너 일 안 하고 교육훈련만 받아? 라고 얘기를 한다 하면 교육훈련을 받는 부하 직원으로서는 굉장히 교육훈련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동료들의 지원이나 그 다음에 피드백, 과업의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기술 지원, 학습 내용의 활용 기회나 변화의 가능성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교육훈련 자체가 굉장히 전이도 잘 되고 또 이 교육훈련으로서 우리가 직무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훈련에 대한 행위 수준에 높일 수 있는 영향을 주려면 이런 특성들을 잘 살려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교육훈련 수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